저는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숨쉬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여 년 전만 해도 저는 생각하는 것조차 두려워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얼어붙은 두만강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고 뒤에서는 손전등 불빛이 저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얼음물에 빠져 죽거나 잡혀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저는 그저 평범한 북한 주민이었습니다. 당을 믿고 나라를 믿고 배급만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배급이 끊겼습니다. 아버지의 공장에서 월급 대신 나오던 식량도 배급소에서 받던 옥수수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살기 위해 선택해야 했습니다.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범죄자가 되어서라도 살 것인가. 결국 우리는 공장 물자를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10살짜리 동생까지도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마지막으로 나라 자체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제 가족이 함께 견뎌낸 진짜 삶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함경북도의 한 공업도시였습니다. 아버지는 국영화학공장에서 일하는 기술자였고 어머니는 집에서 우리 남매 셋을 돌보셨습니다. 당시 우리 가족은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매달 배급소에서 옥수수와 감자를 받았고 아버지 공장에서 나오는 배급으로 간신히 끼니를 때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쌀밥은 명절에나 먹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굶지는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확성기에서 나오는 혁명가요에 눈을 뜨고 학교에 가면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의 초상화 앞에서 경례를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생활청와제 압입한 모임 시간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자신이 부족했던 점을 반성하고 동무들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시간이었죠. 저는 그때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배운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남조선왕국은 미국의 식민지이고 사람들이 거리에서 굶어 죽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다 90년대 중반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배급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오던 배급이 두 달에 한 번이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급소 직원은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했지만 그 일시적인 어려움은 몇 달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기가 하루에 몇 시간씩 끊겼고 원자재가 들어오지 않아 공장이 멈췄습니다. 월급은 나오지 않았고 대신 애국심으로 버티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거리에는 꽃제비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나타났습니다. 부모를 잃고 떠돌아다니며 구걸하는 아이들이었죠.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는데 어느새 골목마다 여러 명씩 보였습니다.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시장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작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일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가는 반동분자로 몰려온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그저 버티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확성기에서는 인민재판이 있을 것이라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습니다. 광장 단상에는 세 사람이 묶여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공장 자재를 훔친 죄, 다른 한 사람은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잡혀온 죄, 마지막 한 사람은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죄였습니다. 진행자는 확성기를 통해 그들의 죄목을 낭독했습니다. 반동분자, 인민의 배신자,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자라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는 총살형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릴 수 없었습니다. 보안원 경찰들이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었고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감으면 동정하는 자로 찍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는 그 광경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총소리가 울렸고 세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그 장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공장 자재를 훔쳤다는 이유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3명의 어린 자녀가 있었고 배급이 끊겨 굶주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 사람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공장 부산물을 조금 가져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일인데 그게 죽을 죄일까? 하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던 김 아저씨 가족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집은 텅 비었고 문에는 빨간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조용히 들은 이야기로는 김 아저씨가 당의 정책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10살짜리 딸아이도 7살짜리 아들도 함께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제가 배웠던 지상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심지어 살아남으려는 것조차 죄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다고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저 버텨야 했습니다.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이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공개 처형을 목격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배급은 완전히 끊겼고 공장도 거의 가동을 멈췄습니다. 거리에는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머니는 산에서 나무 껍질을 벗겨 죽을 끓이셨고 저와 동생들은 공장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만한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막내 동생은 영양실조로 배만 볼록하게 나온 채 점점 말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셨을 때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화학물질 보관소에 몰래 들어가려던 동료가 보안원에게 잡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동료는 화학물질을 빼내 시장에 팔아 식량을 구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곧 그렇게 될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훔치지 않으면 굶어 죽고 훔치다 걸리면 총살당하고 이건 사람이 살 곳이 아니오. 그날 밤 부모님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방문 틈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가야 합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으면 아이들이 다 죽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국경을 넘는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오. 잡히면 우리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갑니다. 이미 여기가 지옥인데 더 나쁜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탈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아버지는 국경 지역 상황을 아는 사람을 조심스럽게 수소문하셨습니다. 공장 동료 중 한 명이 두만강 근처 출신이었고 그에게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어느 구역의 감시가 덜한지, 언제 순찰조가 교대하는지, 강이 얼마나 깊은지. 어머니는 집안의 모든 물건을 하나씩 장마당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불, 그릇, 옷까지, 심지어 저희 교과서까지도요. 그렇게 모은 돈은 중국 돈 몇십 위안에 불과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14살이었고 동생들은 10살, 7살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조금씩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머나먼 여행을 떠날 거야. 아주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알겠지? 동생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선택이라는 것을,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출발 날짜는 겨울로 정했습니다. 두만강에 얼어붙어야 걸어서 건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굶주리지 않을 수 있을까? 죽음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 희망에 목숨을 걸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영하 20도가 넘는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저녁을 먹는 척했습니다. 이웃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불도 켜두고 옷도 여러 겹 껴입었습니다. 밤 10시 골목이 조용해졌을 때 하나씩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앞장서고 어머니가 막내를 업고 저는 10살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한마디라도 소리내면 누군가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기차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며칠 전 표를 구해두셨고 우리는 친척 방문이라는 명목으로 국경 도시까지 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차역 입구에서 보안원들이 검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오? 보안원이 물었습니다. 함경북도 온성에 사는 형님 댁에 갑니다. 형님이 편찮으셔서요. 아버지가 침착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보안원은 우리를 훑어보았습니다. 긴장한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동생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가시오. 다행히 보안원은 우리를 보내주었습니다. 기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낡은 객차는 얼어붙을 듯 추웠고 사람들은 모두 지친 얼굴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국경으로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 우리는 국경 근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미리 연락해둔 안내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중년 남자였고 차가운 눈빛으로 우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돈부터 내시오. 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나는 당신들을 모르는 사람이요. 아버지는 모아둔 돈 전부를 건넸습니다. 우리 가족의 마지막 재산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자 안내인이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산길을 1시간쯤 걸어 올라가자 눈앞에 두만강이 펼쳐졌습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강이 달빛에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기 보이는 불빛이 중국이요. 순찰대가 지나간 지 20분 됐으니 40분 안에 건너야 하오. 빨리 가시오. 안내인은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얼어붙은 강 위로 내려섰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막내 동생이 울음을 터뜨리려 하자 어머니가 입을 막았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엎드려. 아버지가 낮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얼음 위에 몸을 숨겼습니다. 얼음이 너무 차가워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천천히 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발밑에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한 발만 더 움직이면 얼음이 깨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가자. 다행히 순찰대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불빛이 완전히 사라지자 우리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다시 걸었습니다.
갈라진 얼음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강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북한을 벗어난 것입니다. 강을 건넌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우리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난민이 아닌 불법 월경자로 취급했고 발각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시켰습니다. 그리고 송환된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공개 처형당했습니다. 우리는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는 조선족 중국에 사는 한국계 중국인 지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농촌 마을의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그곳 주인 아주머니는 우리를 헛간에 숨겨주었습니다.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공안 중국 경찰이 수시로 단속하러 다녀요. 탈북자 한 명 신고하면 돈을 주거든요. 우리는 그 좁은 헛간에서 숨죽이며 지냈습니다. 낮에는 소리도 내지 못했고 밤에만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주머니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공안이 이 동네를 뒤지고 있어요. 빨리 산으로 피하세요. 우리는 뒷산으로 도망쳤습니다. 한겨울 산속에서 떨며 숨어 있는데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 동생이 추위에 떨며 울음을 참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유인가? 북한보다 나은 게 뭔가? 그날 밤 우리는 다른 집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더 이상 우리를 숨겨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탈북자들을 돕는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공짜로 도와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까지 가려면 1인당 수백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중국인 농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도 중국 노동자의 절반 임금만 받았습니다. 불평하면 신고하겠다는 협박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도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주인은 어머니가 탈북자인 걸 알면서도 최저임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참았습니다. 돈을 모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동생들과 함께 숨어 지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학교도 갈 수 없었고 병원도 갈 수 없었고 햇빛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10살 동생이 열이 나도 약 한 알 사기가 무서웠습니다. 약국에서 신분증을 요구하면 끝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같은 마을에 숨어 살던 탈북자 가족이 잡혀갔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것입니다. 이웃이었을 수도 있고 같은 탈북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탈북자는 서로를 믿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결심하셨습니다. 이곳에서도 우리는 인간이 아니요.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진짜 자유가 있는 곳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목숨을 걸기로 했습니다. 모아둔 돈으로 브로커에게 한국행을 부탁했습니다. 브로커는 돈을 받고 말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 대사관으로 보내줄게요. 하지만 도중에 잡히면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앞에는 또 다른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화물차에 태웠습니다. 목적지는 라오스였습니다.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갈 수는 없어요.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보호를 요청하면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화물차 뒷칸은 어둡고 비좁았습니다. 우리 가족 말고도 5명의 탈북자가 더 있었습니다. 모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차는 이틀 밤낮을 달렸습니다. 멈출 때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할 때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발각되면 모두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국경을 여러 번 넘었습니다. 중국에서 미얀마로,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그리고 다시 라오스로. 그 긴 여정 동안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했습니다. 태국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가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돈이 더 필요해요. 원래 약속한 금액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가진 건 다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항의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리세요. 태국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브로커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목에 걸고 있던 마지막 금반지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결혼할 때 받은 유일한 귀중품이었습니다. 브로커는 반지를 받고는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라오스의 한 작은 도시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는 우리를 좁은 집에 숨겨두고 사라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버린 게 아닐까요? 어머니가 불안해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다른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원래 브로커는 돈만 받고 도망갔고 이 사람이 대신 우리를 한국 대사관으로 데려다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라오스 경찰도 탈북자를 잡으면 돈을 받거든요. 중국만큼은 아니지만요. 우리는 또다시 숨어서 이동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고 걸어서.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다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여권 보여주세요. 경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권이 없었습니다. 순간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브로커가 빠르게 경찰에게 다가가 무언가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건넸습니다. 경찰은 돈을 받고는 우리를 보내주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이었어요. 이제 정말 한 푼도 없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우리는 마침내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저도 동생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북한을 떠난 지 2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문이 열렸고 한국 사람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전합니다. 이제 집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진짜로 살아있다는 걸, 자유를 얻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밝은 조명과 깨끗한 바닥 그리고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이곳이 정말 같은 한반도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석 달 동안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 배운 것은 ATM 기계 사용법이었습니다. 카드 하나로 돈을 찾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웠고 지하철 타는 법도 배웠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교관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국민, 인간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자격.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서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작은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대로 불을 켜고 물을 쓰고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릴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생각을 말로 할 수 있었고 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동생들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만 말투가 어색해서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친구들이 생겼고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특히 막내는 형, 급식이 정말 맛있어라고 말하며 행복해했습니다. 북한에서 굶주렸던 그 아이가 이제는 밥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처음 대학 캠퍼스를 걸을 때 이곳에서 자유롭게 공부하고 토론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응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말투 때문에, 문화 차이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차별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굶주리지 않습니다. 생각한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꿈을 꾼다고 해서 반동분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북한 인권운동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꿈을 꿉니다. 두만강을 건너던 그날 밤 얼음 위에서 떨고 있는 꿈을요. 그럴 때면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따뜻한 방, 가족의 숨소리, 창밖의 평화로운 거리.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살아있구나. 자유롭구나. 자유. 그것은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목숨을 건 선택 끝에 얻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부디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아직도 자유를 꿈꾸며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